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맨큐의 경제학 챕터 9장 국제무역과 관련해서 우리 응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출국가랑 수입국가 어떨 때 수출국이 되고 수입국이 되는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수출과 수입을 했을 때 발생하게 되는 국가 전체 잉여가 생긴다는 거 살펴봤습니다. 근데 모두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고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에 초점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관세도 세금이기 때문에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긴다. 거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216페이지 가보시면요.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무역 제한에 대한 정책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옹호 논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입장벽을 쌓아가지고 개방화, 자유무역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을 몇 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어떤 주장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21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섬유산업 같은 데가 만약에 개방을 하게 되면 사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쪽 공장이 폐쇄가 되면 이러한 그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게 되네요. 첫 번째 줄에 볼게요.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제무역이 국내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섬유산업의 고용이 줄어들게 되네요.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를 수도 있는데요. 일자리가 파괴돼서 없어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자유무역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일자리가 새로 생기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자유무역은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파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일자리 파괴됩니까? 라고 하면 비교 열의에 있는 그 산업에서는 일자리가 파괴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비교 우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에서는 그쪽에서는 생산을 더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비교 우위에 있는 경우에는 산업이라고 쓸까요? 우위에서는이라 씁시다. 에서는 새로운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박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제 고통이 가해지긴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소비자들 측면에서 더 경제 전체 국민들 측면에서 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는 야, 네가 너무 기울일 뿐이야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마지막 제출에 보시면 근데 여기 야 일자리가 이렇게 새롭게 창출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의구심을 갖습니다. 아니야 이렇게요. 거기 마지막 달라 볼까요?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무역이 일자리 창출한다는데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제출에 보시면 어떤 물건이라도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외국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볼게요. 218페이지 가보시면 자유무역 하에서 아이슬란드의 어느 산업도 이익을 내면서 살아남을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걱정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이렇게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한번 또 볼게요. 자유무역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라고 하면요.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줄에 볼게요. 자, 국가 안보에 또 필수적인 산업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철강 무역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탱크나 미사일을 만들고 뭐 할 때는요, 또 철강 산업 같은 게 반드시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포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철강 산업이 괜찮은 나라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 철강 회사들의 철강 산업이야말로 총과 대포를 만드는데 필수적입니다. 총과 대포를 만드는데 이제 필수적인 생산 원료가 되는 것이죠. 필수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다음 줄에 가보시면 전쟁이 만약에 일어났어.
수총과 대포를 만들어야 되는데 철강을 수입을 해야 된다 합시다. 근데 수출하는 나라가 야, 너네 나라에 수출 안 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방을 위해서 충분한 철강 같은 이런 것들은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국가안보에 대한 정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주요 산업에 대해서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 알겠어.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야, 철강 산업에 종사하는 생산자들을 너무 지나치게 옹호하는 거다. 이 사람들의 이득을 위해서 국가라는 걸 끌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더 큰 희생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어느 산업이 국가안보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는데 국방의 전문가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이제 국방 관련된 전문가가 뭐 로비를 통해 가지고 뇌물을 먹거나 뭔가 이제 이득을 취하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정부 당국에다가 철강 산업은 이러한 요인 때문에 국가안보에 우려가 있으니까 규제를 해서 장벽을 해서 이렇게 자유무역하는 건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보통 이 주장을 누가 하냐면 철강 산업에 있는 그 회사에 있는 대표자가 주장을 하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약간 이거는 그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좀 과장할 수 있고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 거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C번 한번 보세요. C번은 유치산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치원 할 때 그 유치예요. 그래서 어린이에요. 인펜트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유치산업은 좀 보호해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 유치산업이라는 게 새로 시작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신생산업이에요. 그래서 신생산업은요, 이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좀 뭔가 꿈나무로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런 산업을 너무 처음에 경쟁을 시켜버리면 그냥 다 싹이 그냥 메말라 죽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생산업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계속 지속적인 게 아니라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임시적으로 또 짧은 기간이에요. 말 그대로 일시적인 기간 동안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무역 장벽을 통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 일정 기간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까지 쓸게요.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성숙하게 돼서 외국과 경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 전통이 있는 산업들도 새로운 거기 나와 있는 경제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좀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거기 어느 기업이 신생산업이고 어느 기업이 또 꿈나무로 성장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219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이게 보통 그냥 단순히 신생산업이 아니라 우리가 꿈나무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꿈나무가 누가 꿈나무가 될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미난 표현이 있네요. 두 번째 줄에 한번 보시면 승자 알아맞히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산업을 보호해 주다 보면은요, 누군가가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소비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소비자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를 과연 신생산업을 보호해 준 게 거기서 얻게 된 이득이 더 클까? 이거는 또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더 나가서요. 누가 꿈나무가 될 것인가? 이런 거요. 이런 거를 또 우리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맞아요. 승자 알아맞히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입김이 이렇게 강력한 그런 입김이 불어넣는 로비가 들어간 그런 산업을 신생산업으로 우리가 선정할 가능성이 많은데 한번 신생산업이 선정이 되면요. 이게 일정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기간이요. 언제까지 할지 잘 몰라. 이거를 보호를 제거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은 처음 시작할 때는 일정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꿈나무가 될 때까지만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한번 만들어진 그런 보호 장벽은 철회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한번 보시면 이뿐 아니라 많은 경제학자들은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유치산업보호론의 회의를 가지고 있다는데요. 두 번째 줄에 볼게요. 어떤 사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외국과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이익을 내면서 경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할 때요. 이 경우 회사의 소유주들은 장기 이윤을 얻기 위해서 단기 손실을 감수할 용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 보호 같은 조치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게 되네요. 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사업가들은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한다기보다는
도전하는,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그런 행동을 사실 또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네, 그 가운데서 살아남은 기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공한 기업이 되는 것일 수 있고요. 자, 불공정한 경쟁 논리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불공정한 경쟁이다 하는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네요. 불공정한 경쟁 논리.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볼게요. 자, 자유무역은 모든 국가들이 같은 규칙하에서 움직여야 성립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세계 시장이 하나로 이제 쭉 이렇게 경쟁을 한다 합시다. 그러면 룰과 규칙이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룰이라든가 규칙이 동일해야 되는데 규칙이 이게 동일한 규칙에서 이게 적용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나라마다 어떤 각기 다른 법과 규제 하에 있다라고 하면요.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게 말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가 하나 나와 있는데 한번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줄 예를 보면 이웃나라의 정부가 자국의 섬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세금 감세 조치를 취했어. 그러면 이거 우리나라 수출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저쪽 기업은 지금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공정한 게임이 아니잖아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불공정한 경쟁의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야,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비슷한 얘기가 더 나와 있어요. 서로 암묵적인 이제 겉으로 이제 사실은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이제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암묵적인 보조금 같은 것을 은근슬쩍 이렇게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 불공정한 게임이 되는 거죠. 국가 간에.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2번 한번 볼게요. 2번은요. 거기 보니까 협상 전략으로서 보호무역의 논리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국가 간에 무역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협상 전략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보호무역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거기 밑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마지막 줄에 보세요. 많은 정책 담당자들은 자유무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무역 제한 조치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상대 국가들과 협상을 할 때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 다음 페이지 220페이지 첫 번째 줄 보세요. 자,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한 어떤 위협이 상대 국가가 취하는 무역 제한 조치를 폐지하라고 요구할 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무역 제한 같은 암묵적인 보조금을 주고 이런 행동을 취해. 그러면 야, 우리나라도 말이야, 니네 보조금 주면 너랑 똑같이 무역 제한 조치를 하겠어? 하고 이런 위협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무역 제한 조치를 한다라기보다는 무역에 어떤 제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위협을 가하게 되면 상대방 정부라든가 그런 데에서도 이런 무역 제한 행위를 할 것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제 어떤 협상의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이런 협상과 관련된 문제는 위협을 한다 해서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죠.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 보시면 끝에 상대 국가가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다 할게요. 그러면 위협을 가한 나라는 매우 나쁜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이쪽이 막 보조금을 줘서 막 하게 되니까 너 이렇게 하면은 우리도 무역 제한 조치를 실시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네 맘대로 해. 막 나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요. 두 가지 뭐예요? 첫 번째, 위협을 실행에 옮기게 되면 경제 전체 후생이 낮아지게 되고요. 위협을 철회하게 되면 어떻게 돼? 원래는 위협을 했어. 근데 막상 하려면 해봐 했는데 못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국가 전체의 신뢰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협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위협을 했는데 막상 실행에 옮겼어요. 위협을 실행을 했어. 실행을 하게 되면은 국민들의 국가 전체의 후생이 감소한다고요. 후생이 감소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실행을 안 했어. 만약에 한다고 해놓고 실행을 안 했습니다. 실행을 안 하게 되면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국제사회에서 말을 했다가 자꾸 이게 안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씨알이 안 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권위를 이렇게 상실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자유무역을 했을 때 발생하는 이득, 또 승자와 패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잉여가 더 커진다는 걸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자유무역에 대해서 반대하는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몇 가지 그 근거를 살펴봤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221페이지에 결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를요, 살짝 요약 정리를 한번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내용을 짚어볼게요. 첫 번째 줄 보세요. 경제학자와 일반인들은 종종 자유무역에 대해서 견해를 다르게 합니다. 2015년 MBC 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에서요, 뭐라고 했냐면 자유무역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까? 이걸 물어봤어요. 설문조사를 한 거죠. 자유무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자유무역에 대해서. 그래서 오른쪽에 표가 나와 있는데 경제학자들은 자, 미국이 맺은 자유무역 협정이 미국에게 혜택을 줬습니까? 하면은요, 경제학자들은 예, 동의한다가 90% 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게 된 게 경제학자들입니다. 주로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 자체가 세뇌를 당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이득이 있다라고 이제 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요. 일반인들은 어떻게 된다? 예, 거기 보시면은요. 세 번째 줄 나와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오직 29%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34%는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긍정적이라고 지지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오른쪽에 보니까 또 두 번째 무역협정과 관련된 질문이 있네. 상대 국가가 노동과 환경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무역 개방을 하지 않겠다는 잘못된 정책 그거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규제가 일부 잘못된 왜곡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무역 개방을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가 더 큰 왜곡을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때 경제학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절반이 동의를 하고 동의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자유무역에 대해서 좀 옹호를 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222페이지가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미국 전체 측면에서 보면 플로리다의 오렌지라든가 알래스카의 원유, 캘리포니아의 와인 등 그런 주별의 특화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래서 풍요로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된 게 다 이러한 자유무역의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222페이지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어떤 우화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천재적인 사람이 새로운 섬유를 매우 싸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가지고 떼돈을 벌게 되는데 그 발명이라는 게 어떤 기술을 발명한 게 아니라 몰래 외국에서 더 기술 좋은 것을 수입을 해가지고 판매하게 된 거야. 근데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좋은 옷감과 이렇게 좋은 가방 같은 것이 이 사람이 만들다니. 근데 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중개 역할을 잘한 거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천재적인 발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실이 공개돼서 정부는 발명가의 생산시설을 파괴했으니까 중개무역을 못하도록 막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좋은 품질의 섬유, 옷감하고 가방 같은 것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고 오히려 이제 가격도 올라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발명가가 아니라 자유무역을 옹호했던 경제학자였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난 얘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는요. 우리가 챕터 9장에서 수요 공급과 그리고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를 이용해 가지고요. 국제 무역과 관련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가 그거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챕터 10장 가보시면은요. 이제 제 4부에서 공공경제학 이렇게 해 가지고요. 외부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서 수요 공급 마무리 우선 짓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복습 잘 해주시고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읽을 거리요. 그것도 제가 잠깐 다음 시간에 코멘트 해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